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 KBS 본관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견학 안내 직원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20년 평생 조선중앙방송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저는 속았습니다. 아니, 속아서 살았습니다. 바로 저 복도를 자유롭게 걸어가는 KBS 직원들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웃으면서 대화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걸어가는 저 사람들이 재벌집 자녀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방송국 직원들이라는 걸요. 저 사람들이 정말 방송국 직원들인가요? 네, 왜요? 너무 행복해 보여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선중앙방송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했거든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최고 존엄에 대한 불경이라는 무서운 죄목이 붙었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완벽한 표정을 연습해야 했어요. 동료들과도 서로를 감시했고 자아 비판 시간에는 서로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고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KBS에서는 직원들이 정말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냥 인간다워 보였습니다. 견학 안내원이 말했어요. 여기서는 진실을 전하는 게 아나운서의 역할이에요. 진실을 전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20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진실이 아닌 거짓말만 전해왔던 거니까요. 모든 게 지난해 늦가을부터 시작됐어요. 중국 출장에서 우연히 본 CNN 뉴스, 사라진 은숙 선배님의 마지막 당부, 제가 왜 목숨 걸고 그 무서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작은 새장 안에 갇힌 새였는지 한심합니다. 하지만 그땐 그게 전부였고 그것만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저는 평양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는 우월감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쌀도 떨어질 걱정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배급표를 들고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성 연습이었어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이라는 문장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목소리의 톤, 표정, 심지어 눈짓까지도 정해진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같은 표정을 수없이 연습했어요. 미소를 지을 때도 입꼬리가 몇 도 올라가야 하는지,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 눈썹이 어떤 각도여야 하는지까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본은 절대 바꿀 수 없었어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큰일이 났거든요. 최고 존엄께 대한 불경이라는 죄목이 붙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대본을 달달 외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꿈속에서도 그 문장들이 맴돌았어요. 위대한 수령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 이런 호칭들이 제 입에 배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정말 화려했어요. 붉은 융단이 깔려 있고 커다란 인공기가 걸려 있었고 조명도 최신식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마치 제가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제가 인민들에게 소중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동료들과의 경쟁도 치열했어요. 누가 더 완벽하게 방송을 하는지, 누가 더 혁명적 열정을 보이는지 늘 비교당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강등당할 수 있었으니까 모두가 긴장 속에서 살았어요. 제 친한 동료였던 경희는 어느 날 동지라고 해야 할 곳에서 동무라고 잘못 말했다가 한 달간 방송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경희의 얼굴이 얼마나 초췌해졌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매일 오후엔 자아 비판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백하고 다른 동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이었어요. 누구는 혁명적 열정이 부족했다. 누구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다. 누구는 자세가 바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해외 출장도 가끔 있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현지 소식을 취재하는 일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번화가를 걸으면서 우리 평양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발달했네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 다닐 수는 없었고 항상 보위원이 따라다녔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감시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내용의 뉴스를 읽고 같은 문구로 방송을 끝냈어요. 오늘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영도 아래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멘트를 몇천 번도 더 했을 거예요.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풍년이라고 방송하는데 왜 일반 주민들은 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설까? 매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말하는데 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야위어 보일까 하는 의문들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머리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긴장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간부들이나 특권층이었는데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혹시 표정이나 반응이 잘못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그땐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아나운서라고 믿었으니까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당당해 보였고 화면 속에 제가 빛나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뭔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왜 항상 같은 이야기만 해야 할까? 왜 제 생각을 말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작은 씨앗처럼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진실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이상한 꿈을 꾸곤 했어요. 제가 다른 나라의 아나운서가 되어서 자유롭게 뉴스를 전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로 돌아와야 했고 다시 그 무거운 대본을 들고 방송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제가 지방 취재를 나가게 되면서부터였어요. 평양에서만 살던 저에게는 처음으로 일반 주민들의 진짜 생활을 볼 기회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방송에서 말하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이 진짜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을 취재하러 갔을 때였어요. 방송에서는 올해도 대풍년을 이룬 모범농장이라고 소개할 예정이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농장 간부들과 미리 대본을 맞췄어요. 어떤 농민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장면을 찍을지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농민들은 환하게 웃었어요. 올해 강냉이가 정말 잘 됐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동지 덕분에 우리 생활이 날로 좋아집니다. 같은 말들을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인민들은 행복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우연히 본 광경이 충격적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농민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한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셨고 젊은 농부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할머니가 손자에게 하신 말이었어요. 우리는 언제 또 쌀밥을 먹을 수 있을까?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카메라 앞과 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까?
정말로 저분들이 행복한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동행한 카메라 기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아까 농민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죠? 카메라 기사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찍으면 되는 거야. 다른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말투에서 뭔가 두려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 집에서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알아서 판단하겠지.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세상에는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단다.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일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깊은 고뇌 속에서 살고 계셨는지를요. 아버지는 철도성에서 일하시는 간부셨는데 저보다 훨씬 오래 체제의 모순을 보고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딸이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했을 테고요. 아버지는 왜 말씀을 못하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답답해서 물으니까 아버지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딸아,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생각했단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구나. 가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자식을 걱정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얼마나 오래 참아오셨을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밝게 웃으시면서 우리 딸이 아나운서라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지만 가끔 제가 방송하는 모습을 보실 때 복잡한 표정을 지으시는 걸 봤거든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엄마는 내가 너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나운서로서 인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많은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하는 말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도,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하지만 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었던 거죠.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봐, 혹시라도 가족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하셨던 거예요. 형도 비슷했어요. 당 간부로 일하면서 더 많은 내막을 알고 있었을 텐데 제게는 항상 조심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가족끼리도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없을까? 왜 항상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동생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친구가 김정은 동지 사진이 너무 많이 걸려 있다고 투덜댔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에요.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보자 동생은 얼른 농담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 순간 우리 집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끼리도 서로를 의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부모님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심하라, 눈에 띄지 마라, 말 조심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들이었어요. 지금은 그때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해요. 체제를 바꿀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가족을 지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그런 무력감과 함께 사셨을 거예요. 자식들만큼은 안전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답답하고 갑갑하기만 했죠. 왜 진실을 향한 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주지 않을까? 왜 항상 조심하라고만 할까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저를 보호하려고 하셨는지를.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참으시고 답답해도 견디시면서 가족을 지키려고 하셨던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요. 진짜 변화가 시작된 건 중국 평양에서 열린 경제 포럼을 취재하러 갔을 때였어요.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며칠 머물면서 북중 경제 협력에 대한 뉴스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보위원이 함께 따라왔지만 호텔방에서는 혼자 있을 수 있었어요. 첫날 밤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텔레비전 리모컨을 잘못 눌렀나 봐요. 갑자기 CNN 뉴스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얼른 채널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 나오는 뉴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였거든요. 북한의 경제 상황과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리포트였는데 제가 방송에서 말해왔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각한 식량난, 열악한 인권 상황, 주민들의 고립된 생활 같은 표현들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짓말을 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서방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제가 지방 취재에서 카메라가 꺼진 후에 봤던 그 표정들과 똑같았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혹시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로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취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해온 방송이 혹시 거짓말이었을까요? 인민들에게 진실이 아닌 것을 전해왔던 걸까요? 평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방송을 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들은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하면서도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챈 분이 계셨어요. 김은숙 선배님이었습니다. 저보다 15년 먼저 아나운서가 되신 분으로 제가 방송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많이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어머니 같기도 하고 언니 같기도 한 정말 존경하는 선배셨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은숙 선배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정희야, 요즘 좀 이상하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선배님.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선배가 보기에 넌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선배님의 따뜻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간직해온 의문들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선배님, 우리가 하는 방송이 정말 맞는 건가요? 인민들이 정말 행복한 건가요? 선배님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살펴본 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선배님 댁은 저희 집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선배님은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니 창문을 모두 닫고 라디오 볼륨을 키우신 후에야 입을 여셨습니다. 정희야, 나도 처음엔 너처럼 생각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는 방송 말이야. 처음엔 나도 정말로 인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는 걸.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제 의심을 확인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한 건가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 선배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한 10년 전부터였나. 해외 출장 나갔을 때 우연히 외국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그때 충격을 받았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너무 달랐거든. 그럼 왜 계속하셨어요?
선배님은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잖니. 진실을 말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까지 피해를 받게 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선배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셨을지 생각이 났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매일 거짓말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10년 넘게 혼자 참아오셨던 거죠. 정희야, 너는 아직 점잖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진실을 아는 사람은 진실을 찾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대화 이후로 선배님은 며칠 동안 평상시와 다르셨어요. 방송할 때도 어딘가 힘이 없어 보이셨고 자주 먼 곳을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은숙 선배님이 가족 문제로 지방으로 발령났다는 공지가 붙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런 식의 발령은 사실상 좌천이라는 걸요. 마지막 날 선배님이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계실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선배님, 정말 가시는 건가요? 선배님은 쓸쓸하게 웃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희야, 나는 이제 늦었다. 너무 오래 참았어. 하지만 너는 다르잖니. 너는 아직 시간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만은 진실을 찾아 살아라. 거짓말 속에서 평생을 보내지 말고. 선배님, 내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줘. 언젠가는 진짜 진실을 말하는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때 선배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같이 울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해서.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무슨 용기요? 진실을 향한 용기. 비록 늦었지만 마지막엔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는 용기 말이야. 선배님은 며칠 후 정말로 함경도의 작은 방송국으로 떠나셨어요. 그 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선배님 안부를 묻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선배님이 떠나신 후 방송국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아무도 선배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섬뜩했어요. 하지만 선배님의 마지막 말씀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너만은 진실을 찾아 살아라. 그 말씀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었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보위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동무는 최근 김은숙과 자주 대화했다고 들었는데, 네, 선배님이시니까 가끔 업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방송 기법이나 발성법 같은 것들이요.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 정치적인 내용이나?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관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경고했어요. 앞으로 조심하도록.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 동무에게도 해가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선배님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감시받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가 너무 초췌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선배님이 어딘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꿈, 제가 보위부에 끌려가는 꿈, 가족들이 제 때문에 피해를 받는 꿈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방송을 할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대본을 읽으면서도 자꾸 이게 진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카메라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동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어느 날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님, 요즘 좀 이상하세요. 괜찮으세요? 응? 뭐가 이상해? 방송하실 때 예전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혹시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얼굴에 다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부장님도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셨어요. 최근 방송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김은숙 일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은 원래 문제가 많았어. 너는 그런 사람과 달라야 해.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선배님을 그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모범적으로 행동해야 해.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조심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선배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너만은 진실을 찾아 살아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실을 찾는 것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거짓말을 해야 할까? 언제까지 진실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선배님처럼 희생당하지 않고서는 정직하게 살 수 없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아무것도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선배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 감당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선배님의 뜻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언젠가는 정말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선배님이 떠나신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매일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해야 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더 무서운 건 제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가 너무 낯설어 보였어요.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얼굴에는 늘 긴장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재교육 과정에 참석하게 된 일이었어요. 보위부에서 사상교육 강화라는 명목으로 의심스러운 간부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저도 최근 태도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참석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 한때는 저처럼 체제의 핵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은 죽어 있고 말할 때도 항상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어요. 김철수라는 분이었는데 원래는 당 선전부에서 일하시던 간부셨대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어느 날 저녁 산책 시간에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동무도 여기 온 걸 보니 뭔가 깨달은 게 있구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을 아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야. 나도 처음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30년간 당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의심받는 처지가 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쎄, 순응하든지 아니면. 그분은 말을 끝내지 못하셨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 미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이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더 큰 불행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함께 교육받던 한 분이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갔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요.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며 살거나 아니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선택지밖에 없다는 걸요. 교육이 끝나고 평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배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요. 너만은 진실을 찾아 살아라.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면 다른 곳에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탈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나운서라는 직업 특성상 여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해외 출장도 자주 갔었고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아나운서 급여도 있었고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도 있었는데 이걸 조금씩 모아뒀습니다. 지리적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중국 출장 갔을 때 몰래 지도를 보면서 국경 지역을 확인했어요. 두만강이나 압록강 쪽으로 가는 길,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루트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연락처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수소문한 끝에 중국에 사는 조선족 동포 중에 그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가족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부모님이나 형, 동생에게 이 계획을 말하면 그분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만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길이 맞는 걸까?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게 옳은 일일까? 특히 부모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을 키우신 건데 이렇게 떠나버리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지만 돌아서면 또 현실이었어요. 매일 거짓말을 해야 하고 진실을 말하면 위험해지고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현실 말이에요. 몇 달 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중국 단동에서 열리는 경제박람회 취재를 위해 출장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고 며칠 동안 머물 예정이어서 계획을 실행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평생 처음으로 유서 같은 걸 썼어요. 가족들에게 드릴 편지였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마지막 방송도 특별했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뉴스였지만 제게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영도 아래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방송이 끝나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출장 다녀와서 좋은 소식 가져와라, 조심해서 다녀와라 같은 말을 했는데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분들과는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상시처럼 지냈는데 저만 혼자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부모님의 잠든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공식적으로는 사흘간의 출장이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우리 집이 보였어요. 20몇 년 동안 살았던 집,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또 눈물이 났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평양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대동강도 보이고 주체사상탑도 보였어요. 저에게는 고향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든 곳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구나.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살게 될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중국 단동에 도착한 첫날은 평상시처럼 취재 활동을 했어요.
동행한 카메라맨과 보위원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호텔에서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졌는데 보위원도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산책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김정희 씨 맞나요? 중년 남성이 조용히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제 차로 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차에 타자마자 브로커가 말했어요. 오늘 밤에 바로 가야 해요. 내일부터 국경 경비가 더 강화된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 밤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며칠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밤이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은 가져왔죠? 저는 준비해온 달러와 중국 돈을 건넸어요.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각오는 됐죠?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네, 각오는 됐습니다. 사실 각오가 됐다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이었어요. 브로커가 준비해온 중국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 모양도 바꿨어요.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계속 숨어서 이동해야 했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조선족 분들의 집에서 하루씩 머물렀는데 어떤 분들은 도와주셨지만 어떤 분들은 냉담했어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냐고 핀잔을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 생각이었어요. 지금쯤 제가 사라진 걸 알았을 텐데 얼마나 놀라고 걱정하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후회되세요? 어느 날 저를 숨겨주던 조선족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후회 안 해요. 사실은 매일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그럼 됐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세요. 할머니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낯선 땅에서 혼자 견뎌내야 하는 저에게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소중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한국까지 가는 루트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국까지는 더 복잡해요. 여러 나라를 거쳐가야 하거든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한국에 가는 루트였는데 위험도 더 크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도 가실 거죠? 네, 가겠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 얼굴도 떠올랐지만 선배님의 마지막 말씀도 계속 들렸거든요. 너만은 진실을 찾아 살아라. 몇 주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정말 꿈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평양에서 뉴스를 읽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니? 비행기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곳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적어도 진실을 말해도 위험하지 않은 곳,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곳에 가게 된다는 희망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드디어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딛게 된 거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통일부 직원이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몇 달 동안 긴장 속에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첫날,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최근에 온 사람들부터 몇 년 전에 온 사람들까지 다양했는데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방송 일하셨다며? 대단하네요. 같은 방을 쓰게 된 영이라는 친구가 말했어요. 함경도에서 온 20살 여자아이였는데
혼자서 탈북한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 그래도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지만 영희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직 어린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원에서 가장 감동받은 건 선생님들이었어요. 특히 국어를 가르쳐 주신 이 선생님은 정말 특별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 말투를 고칠 필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고향 말씨인데 왜 고쳐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다른 곳에서는 빨리 남한말을 배우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은 정반대였거든요. 선생님, 그럼 표준어는 안 배워도 돼요? 배우긴 해야죠. 하지만 고향 말씨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고향 말씨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북한에서 온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정희 씨는 아나운서 일을 했으니까 발음이 정확하네요. 하지만 가끔 나오는 북한 억양도 참 좋아요. 선생님의 그런 말씀 덕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원을 나와서 정착 지원을 받을 때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담당 공무원이신 박 과장님은 정말 아버지 같으셨습니다. 정희 씨,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 돼요. 처음에는 모든 게 급하게 느껴졌어요.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빨리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적응하던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각자 속도가 달라요. 정희 씨는 북한에서 특별한 일을 하셨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더 클 거고요. 박 과장님은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단순히 생활 적응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필요하다는 걸 아셨거든요. 첫 직장은 작은 방송 제작사였어요. 사장님이 제 이력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면접에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정희 씨의 북한 경험을 숨기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장점으로 생각해요. 정말요? 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나 북한 소개 프로그램 같은 거 말이에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무서웠어요. 북한에서의 기억 때문에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정희 씨,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정희 씨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요. 제작진분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북한에서는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사수로 배정된 김민수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시는데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희 씨, 실수해도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첫 방송에서 떨어뜨린 원고를 주우며 당황하고 있을 때 민수 아저씨가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북한에서는 실수하면 큰일 났죠? 네. 정말 무서웠어요. 여기서는 달라요. 실수는 배우는 과정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완벽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이 항상 같이 먹어요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계속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정희 씨도 우리 팀원인데 혼자 먹으면 서운하죠. 괜찮아요? 저는 혼자 먹는 게 편해서. 아니에요. 같이 먹어요. 우리가 정희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이었어요. 북한 이야기를 할 때도 신기해하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정희 씨가 북한에서 방송할 때 정말 무서웠겠어요. 네. 항상 긴장했어요. 여기서는 편하게 하세요. 우리는 정희 씨 편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도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처음 마주친 박 할머니가
먼저 말씀을 걸어주셨어요. 아가야, 새로 이사 온 아가씨지? 어디서 왔니? 네, 북한에서 왔어요. 아이고, 고생 많이 했구나. 멀리서 왔네. 할머니는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고 마치 옆 동네에서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셨는데 한 통을 들고 오셨어요. 아가야, 김치 좀 가져가라. 혼자 사니까 챙겨 먹기 힘들지? 할머니, 괜찮아요?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담근 김치가 더 맛있어. 그리고 고향 떠나서 혼자 사는 거 할머니가 다 알아. 할머니도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정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주셨나 봐요. 할머니도 고향 그리워요. 그럼 그리우지. 하지만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할머니의 김치를 먹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희한하게 고향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비슷했거든요.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서 그런 것 같아요. 추석 때는 더 감동이었어요. 혼자 보낼 생각이었는데 할머니가 부르셨거든요. 아가야,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라. 명절인데 혼자 있으면 안 돼.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 가족 없는 사람이 명절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 우리가 가족이야. 할머니 댁에 가니까 할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가 정의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우리도 궁금했어요. 며느리분이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정희야, 여기가 내 집이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실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낯선 땅에서 이런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는 한민족이잖니.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북한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점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좋았거든요. 정희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네, 요즘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동료들도 제 변화를 알아봐 주셨어요. 처음에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됐거든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한 선배가 말했어요. 정희 씨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사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선배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를 더 잘 알게 됐어요.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해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북한에서는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서는 계급과 성분에 따라서 대우가 달랐으니까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자유구나. 이게 바로 진짜 인간다운 삶이구나. 북한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고, 눈치를 봐야 했고,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어요. 가끔 북한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만났고,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제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 과거를 숨기고 싶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아나운서를 했던 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 더 이상 부끄럽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원에서 만난 영희와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어요. 그 아이도 제과점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맞아. 여기 사람들 정말 좋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여기가 진짜 집 같아요. 영희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기뻤어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됐을 때 회사에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KBS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였습니다. 정희 씨, KBS 가보고 싶지 않아요? 탈북자 대상 견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민수 아저씨가 신나서 말씀하셨어요. KBS요? 정말요? 네. 남북 통일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탈북자들이 한국 방송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 견학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KBS는 한국 방송의 상징 같은 곳이잖아요. 조선중앙방송에서 일했던 제게는 정말 의미 있는 방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여의도 KBS 본관 앞에 섰을 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건물이 너무 크고 웅장해서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함께 온 다른 탈북자분들도 모두 놀라워했어요. 평양의 조선중앙방송과는 규모부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내해 주시는 직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로비에 들어서니까 더욱 압도됐습니다. 천장이 높고 곳곳에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이곳이 KBS 메인 로비입니다. 여기서 모든 뉴스와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중앙방송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됐는데 여기서는 견학 프로그램까지 있다니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어요. 뉴스룸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십 대의 컴퓨터와 모니터들,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일하는 기자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일 뉴스를 만들어요. 기자들이 24시간 교대로 일하면서 최신 뉴스를 전달하죠.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사실 확인은 철저히 하지만 검열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검열 없는 언론이라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스튜디오를 둘러볼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조선중앙방송의 스튜디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규모가 컸습니다. 여기서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진행해요. 한번 앉아보실래요? 저희가요. 네, 체험해보세요. 아나운서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북한에서의 기억 때문에 방송 장비만 봐도 긴장됐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앉아봤습니다. 카메라를 보니까 예전 기억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정도 들었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신기해요. 여기서는 정말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군요. 그럼요. 여기서는 진실을 전하는 게 아나운서의 역할이에요. 진실을 전한다.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정해진 내용만 전했거든요. 복도를 걸으면서 KBS 직원들을 봤는데 정말 자유로워 보였어요. 웃으면서 대화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방송국 직원들인가요? 네, 왜요? 너무 자유로워 보여서. 여기서는 당연한 거예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처음에는 KBS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재벌 자녀들이거나 고위 간부의 자식들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정희 씨, 표정이 특별하네요. 뭔가 느끼는 게 있으세요? 안내 직원분이 물어보셨어요. 네. 너무 다르네요. 제가 일했던 곳과는. 북한 방송국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서는 정말 자유로워요.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실감했거든요. 오후에는 라디오 방송국도 구경했어요. 생방송 중인 DJ를 유리창 너머로 볼 수 있었는데 소통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청취자들과 대화하고 계시네요. 네, 라디오는 실시간으로 청취자들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반 주민들과 마음대로 직접 대화하면서 방송한다니. 견학이 끝나고 간담회 시간이 있었어요. KBS PD와 아나운서분들이 직접 와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오셨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어요. 한 여자 아나운서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꿈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정희 씨는 이미 방송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서도 다시 방송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북한에서와 달라요. 진실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진실을 전한다. 네. 시청자들이 알 권리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때 선배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만은 진실을 찾아 살아라. 드디어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언젠가 저도 저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정말로 진실을 전하는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북한에 계신 부모님과 동료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직도 거기서 검열과 통제 속에서 살고 계실 텐데 제가 여기서 이런 자유를 누려도 되는 건지 복잡한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가 여기서 받은 자유와 기회를 헛되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민수 아저씨가 물어보셨어요. KBS 견학 어땠어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진짜 진실을 전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희 씨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천천히 준비하면서 기회를 만들어가면 돼요. 그날부터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언젠가는 한국의 큰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북한에서 하지 못했던 진짜 방송을 하고 싶다는 꿈이요. 특히 통일이 되면 북한 동료들에게 진짜 방송이 뭔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검열 없는 자유로운 방송, 진실을 전하는 방송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려주고 싶거든요. 은숙 선배님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 선배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배님, 저 정말로 진실을 찾아서 살고 있어요라고요. 지금도 매일 꿈꿔요.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남북이 함께 만드는 방송, 진짜 자유로운 방송을 하는 꿈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신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비록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전하는 진짜 방송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가지게 됐고요.